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장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나스닥 지수가 이번에는 홀로 상승 마감한 건데요. 빅테크,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뚜렷해지는 모습이 보인 목요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나중에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체크를 해보겠지만 약간의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일단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일단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작은 공포 속의 대기 모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공포라고 하면 고용 시장에 대한 냉각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침체 우려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대망의 8월 고용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기 모드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홀로 상승했죠. 0.25% 강세로 마감했고요. 다우가 0.54% 하락세, S&P 500 지수도 0.3%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 강하게 나타났는데 8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서 좀 시장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함께 상승폭이라던가 하락폭을 줄이거나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요. 적어놨습니다. ADP가 민간 고용이 7월에 9만 9천 명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치 14만 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고요. 또 2021년 이후 가장 약한 상승률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용시장 관련돼서 혼재돼 있는 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투자 방향성이 뚜렷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업은 계속해서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지금 계속해서 확장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지표까지 나왔는데요. 이로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작용하진 않은 목요일장이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표에 대한 이야기들은 쌓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 비해서 지금 빅테크, M7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0.7%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M7 종목 중에서는 홀로 하락을 했죠. 0.13%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밤 사이에 그래도 힘을 좀 내줬습니다. 0.94%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또 흐름이 바뀌어진 게 보여지는데 전날에는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다른 반도체주들이 올랐었지만 이날은 반대가 됐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이 대체로 하락하고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흐름들, 반도체 안에서도 엇갈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알파벳이 0.5%, 메타가 0.8% 상승했고 아마존이 2%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 계속해서 M7 중 독보적인 상승세 이어갑니다. 전날장에서도 4%대 상승률 기록했는데 이날은 4.9% 무려 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에 대한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밤사이에 0.7%가량 올랐는데 현지 시간 9일 신제품 공개 행사를 앞두고 있죠. 애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 0.94% 상승을 했는데 이 소식이 지금 어제 나왔었죠. 엔비디아 측에서 소환장 우리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소환장 발부 사실을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년 만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가장 저렴해졌다며 매수를 계속해서 추천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65달러로 측정을 했는데요. 지금 이날의 종가가 107달러 선이니까 아직까지 한참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본다는 게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밤사이 5%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죠. 내년에 유럽과 중국에서 자율주행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즉 FSD를 판매할 예정이다라면서 주가 상승 동력이 됐는데요. 판매 여부는 사실상 규제 당국의 승인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이르면 정말 내년 초에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혹시 승인이 밀려진다면 이 말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한편에는 남겨져 있어서 대응에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이야기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플이 9일 날 신제품을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뉴스에 파는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I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애플에 있어서 AI 스마트폰인 아이폰 16이 중요한 이유는요. 애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매출 자체가 애플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는 S&P 500 지수 내에서도 애플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줄 만한 실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이폰 16이 지금 애플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폰 16의 초기 반응은 좀 밋밋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 6월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이미 AI 기능을 공개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요. 또 AI 기능은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작 출시가 된 그 직후에는 반응이 밋밋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이폰 매출이 2025 회계년도에는 4.5% 증가할 것으로 그 다음 연도에는 5.4%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세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리거나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만약 애플이 이 AI 기능을 잘 안착시키기만 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결합해서 지금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강자임을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러면 이슈가 있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버라이즌과 프론티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버라이즌이 지금 통신을 제공하는 지역의 빨강색, 프론티어가 파랑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버라이즌이 프론티어를 약 200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 자금 부담 때문에 버라이즌은 소폭 하락했고요. 프론티어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전날 이미 이 소식이 좀 유출이 되면서 30% 이상의 폭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정작 뉴스가 나오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인수를 통해서 AT&T와 겨루고자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통신업 싸움에서의 승자는 누구일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도 이날 대거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서던 컴퍼니, 듀크 에너지, 애트모스 에너지, 프록터앤갬블, 콜게이트, 필모라이브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이날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는데요. 그 말인즉슨 다 유틸리티 관련주 또는 필수 소비재 관련주가 되겠죠. 그만큼 투자자들이 지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장을 넘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이 3.731%로 그리고 2년물은 3.756%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체크해 볼 텐데요. 유가 관련해서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2달 연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 탄력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또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에 남아있다 보니까 원유 수요에 대한 그런 걱정 또한 남아있어서 그 증산 연기 발표에도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 금값은 0.68% 강세를 보였는데 ADP 고용보고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이 비컷 가능성을 높였고요. 이에 따라서 금의 매력도가 부각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현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은 나스닥 지수가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이날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 좀 혼재된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투자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염전의 목표치에 근접한 만큼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급격히 침체될지 아닐지에 집중하고 있죠.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면 기업들의 이익이 줄고 주가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며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우선 고용 지표부터 그랬습니다. 미국의 민간 부분 고용이 3년 반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고용 시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징후가 커졌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8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9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4만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고요.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7월 고용 증가폭도 12만 2천 명에서 11만 1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즉 팬데믹 이후 뜨거워졌던 고용 시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 실업 청구 건수는 오히려 전주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5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계속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도 18만 8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2만 2천 건이 줄었습니다. 8월의 민간 고용은 과거보다 상당히 둔화됐는데요. 최신 지표인 실업 청구 건수를 보면 딱히 고용 침체로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지표였습니다. 네, 고용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날 서비스업 관련된 PMI 지표도 공개가 됐습니다. 제조업은 계속해서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지표가 있었는데 서비스업만큼은 그래도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달리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는 8월 서비스업 PMI가 51.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업황이 확장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7월에는 51.4를 기록했는데 거의 비슷했던 것입니다. 두 달 연속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제조업 PMI는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 같이 발표된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역시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8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7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55.0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앞서 발표됐던 예비치 55.2보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서비스업 지표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가 3분기에 탄탄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고무적인 증거로 볼 수 있고요. 연착륙 신호를 더해주는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아직까지 경기 침체가 그렇게 임박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이죠. 결국 미국 경기 침체 여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에 달려있을 전망입니다. 월간은 8월 빈농업 일자리가 16만 개 늘고 실업률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보다 고용 상황이 안정화된 것인데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 고용 상황이 악화된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연준이 9월 빅컷을 단행할 확률도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요. 특히 예상치에 크게 벗어나 데이터가 난다면 증시 변동성은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이어서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국제 유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2달 연기한다라고 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유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 8개국은 이달 말까지 예정했던 자발적 원유 감산을 11월까지 2달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당초 오펙 플러스는 내달부터 하루 18만 배럴의 감산 축소를 단행할 계획인데요. 이를 다시 2달 미룬 것이죠. 최근 국제 유가가 워낙 하락하다 보니 자칫 감산 계획을 축소할 경우 국제 유가가 80달러 초반까지 뚝 떨어질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에 장중에 국제 유가는 잠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이내 상승권을 반납하고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공급보다는 수요 둔화 우려가 국제 유가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소식이 잇따르자 원유 수요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원자재를 비롯해 국채 금리 등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밤 나올 고용 보고서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하 폭에 따라 향후 방향이 보다 명확히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만큼 오늘 밤 나올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은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어제도 확인해봤던 고용지표 속에서 미국 시장 안에서의 고용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악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 미리 확인을 해봤었죠. 오늘 발표됐던 지표에서도 동일한 모습들 동시에 체크가 가능했는데요. 지금 미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신규 채용은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해고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고용 악화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FOMC에서 연준이 빅컷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발표가 됐던 미국의 민간 고용정보업체인 ADP의 고용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해서 9만 9천 명 증가했다라고 밝혔는데 블룸버그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증가폭보다 훨씬 더 밑돈 수치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거는 14만 5천 명이었는데 실제 증가폭은 9만 9천 명 증가에 멈췄고요. 또 ADP의 데이터에는 2,500만 명이 넘는 미국의 민간 부문 직원의 급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출이 되는데 블룸버그는 미국 기업들이 2021년 초 이래 지난달 가장 적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면서 미국 노동시장이 더욱 위축된 상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함께 발표됐던 실업수당 신청 청구 건수도 추정치보다는 소폭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발표했던 8월 마지막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7천 건으로 예측치인 23만 건보다 적었는데요. 8월 넷째 주 실업보험 연속 수급 신청자 역시 예측치인 186만 7천 건보다 약간 적은 건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속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는 꺼리면서 신규 채용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최근 미국은 부진한 경제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연준이 이번 달에 진행되는 FOMC에서 빅컷에 단행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현재는 4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분위기는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 쪽에서의 부정적인 시그널과 달리 간밤 발표됐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확장세가 유지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가격 지수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서 제조업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검은 수요일을 맞이했었는데 미국 경제 안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업은 되려 확장되는 분위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다시 한번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51.5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PMI가 50을 기준으로 50이 넘어가면 업황이 확장하고 있다 혹은 50이 내려가면 업황의 위축 국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난 7월에는 51.4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0.1% 정도 오름폭을 보였고요. 2달 연속으로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지금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PMI는 위축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고요. 또 이날 같이 발표됐던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PMI도 확장세를 유지했습니다. 8월 계절 조정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55.7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 지난 7월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또 앞에 발표됐던 예비치인 55.2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S&P 글로벌 PMI 하위 지수 중에 고용 관련 지수도 있죠. 고용 쪽을 확인해 보면 50.2가 나오면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고용은 부진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크리스 윌리엄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이코노미스트는 이 서비스 PMI가 거의 2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경제가 3분기에는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용 쪽이 아직 잡히고 있지 않은 것처럼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연착륙의 시그널들이 더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일지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죠. 또 간밤에 테슬라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식을 내놓으면서 오랜만에 강한 파란불을 켜내면서 시장에서는 상승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4.9%대 상승을 했는데 이 테슬라가 내년에는 유럽과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FSD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전에 전해졌었는데 간밤에 테슬라가 공식 계정을 통해서 FSD의 출시 로드맵을 게시하고 현재 중국과 유럽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테슬라는 FSD 기술 관련해서 중국의 데이터 보안 평가를 통과하고 또 바이두와 매핑 그리고 내비게이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죠. 지난 6월에는 상하이 거리에서 FSD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에는 이미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출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 운전자 사망 사고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겹치면서 미국에서는 엄격해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고 도로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일단 머스크는 7월 실적을 발표했을 때 FSD 운전자 시스템이 연말까지 유럽과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사보다도 더 앞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이 테슬라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달인 8월까지 중국에서 매출량을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는 6% 정도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율주행과 함께 다시 한번 매출량 껑충 뛰어오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소식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트럼프가 정부효율위원회 구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 머스크를 지명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앞서서 X 라이브를 통해서 먼저 언급이 된 바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X 라이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그때 일론 머스크가 먼저 이 위원회와 관련된 의지를 밝혀왔었죠. 효율성 위원회는 지난달에 머스크가 먼저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공식화를 했습니다. 앞서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본인은 미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었죠. 급여도 직책도 그리고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고요. 이 머스크가 앞으로 이끌게 될 정부효율위원회는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 삭감과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가 공약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재정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자 지출 감축 등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한 규제 철폐도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 규제 1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10개씩 철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 앞서 트럼프 일기는 새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는 2-for-1 룰을 시행했었는데 이기에는 규제 개혁 강도를 훨씬 더 높이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현재 21%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는데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기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를 추가적으로 더 내리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렇듯 트럼프는 지금 해리스와는 완전히 다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 낮은 금리와 낮은 세율, 더 낮게 지속적으로 낮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더 낮음을 외칠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간밤에는 3% 정도 주가 하락이 나오면서 55,000달러 선 결국 터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의 분석가들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주목하고 있다는 게 될 텐데요. 만약 비트코인이 약세를 이어간다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전통적인 위험 자산에 모두 위험할 수 있는 경우에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온다면 그게 증시 쪽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도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다시금 55,000달러까지 내려온 비트코인인데 주말 사이 추가적인 지지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달러 스토어의 몰락, 사면초가 진퇴양난 엎친 데 덮친 격, 피트 테무에 주문했더니 정품이 왔네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이소가 우리나라 회사가 됐죠. 그전에도 우리나라 회사였다고 하는데 일본 회사라는 약간 오해?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다이소 참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리들샷 파우치를 팔면서 올리브영에 이어서 K뷰티의 어떤 성지의 플랫폼으로 지금 새롭게 탄생하고 있죠. 거기다가 알퇴시의 진격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다가오고 있으나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이 건재함은 계속되고 있다. 자, 이게 이 원조가 어딘가요? 일본의 백엔샵 아니면 미국의 달러 스토어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지금 미국의 달러 제네럴이라던가 달러 트리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10년 동안 상승하다가 10년 동안 상승한 거를 단 한두 달 만에 다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이 주가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뉴턴이 만들어낸 거 아니고 발견한 그런 법칙, 주식에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올라갈 때는 꾸역꾸역 정말 힘들죠. 고점과 전고점의 저항과 매물대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내리꽂을 때는 순식간에 내리꽂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더한 것이죠. 하지만 중력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도 우주에 있지 않고요. 주식도 우주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시세를 즐길 때 즐기더라도 항상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달러 스토어에 몰락이 나타났을까? 지금 코스트코, 월마트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가 날아가고 있죠, 지금? 근데 노드스트롬 같은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 업체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마트는 실적이 좋고 엄청 주가가 좋아요. 근데 백화점하고 이런 달러 스토어 같은 굉장히 싼 이런 그 플랫폼들은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과연 뭐가 틀릴까? 일단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다 뭐 자연 속에 있어 보이지만 달러 제네럴은 더욱더 한적한 이런 시골에 있습니다. 정말 시골을 한참 똑같은 걸 미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넓어서 마치 슈퍼마리오 게임을 하는 것 같죠? 옆에 지나가면 계속 똑같은 풍경이 몇 시간 동안 나타납니다. 그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똑같은 나무, 똑같은 흙, 똑같은 돌멩이가 몇 번을 지나가는 게임 같은 장면이 이어지다가 저기 한적한 곳에 이런 거 딱 하나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이 지역에서는 소중하겠어요. 생필품도 조달할 수 있고 물건을 사 먹을 데가 없으니 이런 데서 물건까지 사 먹는 거죠. 자, 당연히 1달러에 팝니다. 일본에선 100엔에 팔고 우리나라는 다이소는 뭐 얼마인가요? 100원, 1000원, 만원 이 단위로 파나요? 어쨌든 매장이 시골 마을과 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달러 제네럴의 저기가 그거예요. 모토가 매일매일 시간을 아끼시고 돈을 아끼십시오. Save time, save money every day입니다. 자, 이 달러 제네럴이 1달러니까요. 자, 이거보다 더 싼 거 나오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100엔샵 나오니까 그 다음 뭐 나왔어요? 일본에서 99엔샵 나왔죠. 여기 똑같아요. 뭔가 특이해야 돼. 뭔가 살아남으려면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1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99센트 샵. 1센트라도 싸게 팔아야지. 99센트 온리 스토어. 자, 99센트 온리 스토어 폐업 신고했습니다. 경영난에 모든 매장의 문을 닫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왜냐?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여기로 몰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코스트코, 월마트가 아무리 싸도 코스트코, 월마트보다 더 싸게 팔아버리니까 여기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뉴스에도 그런 게 몇 번 나왔어요. 부자들도 백엔샵을 부자들이 달러 스토어를 간다. 미국 부자들이 달러 스토어를 간다. 너무 오바해서 쓴 기사였을까요? 부자들이 달러 스토어를 간다 그 기사가 몇 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같이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99센트 올리스토어가 다 폐업을 했다. 그렇죠? 그게 약간 과장된 것 같죠? 정말 부자들이 달러 스토어를 갔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달러 스토어를 갔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더 조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국에 371개 지점이 있었는데 4월 5일 식목일 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점을 폐점을 발표했는데 영업을 무려 42년간 해왔던 업체입니다.
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저희 던킨은 왜 있나요? 저 뒤에 던킨이 있나요? 던킨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알테시의 공습. 자, 특히 테무의 모회사 핀듀오듀오 제가 얘기했죠. 나스닥에 상장돼 있잖아요. 왜 안 없애냐고 저거. 중국을 맨날 그렇게 욕하면서 왜 자본을 끌어당기게 놔두고 있죠? 자본을 끌어당겨가지고 미국의 법인을 세우고 미국의 물류센터를 세워가지고 미국 내에서 반나절에 날려버려요. 중국에서 올라오면 어떡하죠? 중국에 엄청난 길을 해서 수십 킬로를 해서 왔는데 그 물류 비용 포함했는데 200~300원에 파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격이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빨리 오려고 해도 중국에서 올라면 며칠이 걸리잖아요. 얘네들 그냥 미국에다 세워버렸습니다. 왜냐면 첫 해외 타깃 국가가 미국이었거든요. 왜냐면 미국에 아마존하고 달러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은 아마존이 있고 오프라인은 달러 스토어가 있으니까 걔네를 깨부셔야지 이기니까 미국 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얘네가. 그 핀듀오듀오가 상장되어 있으니까 거기 상장장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에다 법인 세운 다음에 물류센터 세워서 바로 미국인들한테 가정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달러 제네럴, 달러 트리 스토어 한번 가려면 트럭, 픽업 트럭 있죠. 아까 세워진 거 대부분 픽업 트럭이잖아요. 많이 싣고 가야 되니까 대부분 저런 거 타고 다녀, 미국은. 뒤에 뚜껑이 없잖아요. 그 픽업 트럭 가고 싣고 오는데 그냥 얘네가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얘네가. 그러다 보니 아니 쟤네도 싸지 99센트 양말을 99센트에 팔고 있는데 근데 양말을 쟤네가 1,000원 900원에 팔면 얘네 200원 300원에 팔아버려요. 양말이 빵꾸가 뚫릴지언정 양말 3개를 신을 수 있는 거죠. 빵꾸 뚫리고 2번 뚫려도 3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테무가 팀업 프라이스 다운이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다운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단계식인 거 이거. 다단계로 많이 일단 엄청나게 불러 모은 다음에 그쵸?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990원에 드론 준다. 990원에 핸드폰 준다. 990원에 그걸 누가 다 줘요, 그거를. 단 한 명만 주는 겁니다. 그쵸? 거의 사기에 가깝죠. 990원짜리 그거 하려고 다 가입했잖아요, 지금. 990원짜리 지금 받으신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없죠? 990원짜리 드론 받을 수 있으면 저도 가입하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테무가 지금 공습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도 되게 불리합니다. 정책 전에 이걸 얘기하죠. 떼강도. 요즘에 떼강도 밈이 유행이에요. 얘네는 범죄 의식조차 없어요, 지금. 이건 사실 전체가 다 관련된 건데 월마트든 코스트코든 노드스트롬이든 메이시스든 가리지를 않아요, 얘네들. 누군지도 몰라. 이거를 그냥 재미로 해. 재미로 해서 틱톡에다 해시태그로 올려요. 다 턴 다음에. 뭐 경찰이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그냥 루루레몬이든 애플샵이든 다 털어. 달러 스토어도 다 털어. 달러 스토어는 더 심한 게 아까 전에 굉장히 한적한 곳에 있잖아요. 경찰이 오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떼강도 때문에 타 매장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근데 이 달러 스토어는 더 타격이 심하다. 완전 외지에 있기 때문에 한 번 털리면 완전 끝장나요. 거기 있는 먼지 한 톨까지 없을 때까지 끝나요, 완전. 여긴 그나마 경찰 오면은 도망이라도 가죠. 거기는 다 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계속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도시 샌프란시스코, 뉴욕에서도 털리는데 저런 시골은 안 털리겠냐고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의류센터를 다 털어갑니다. 싹 다. 옷걸이까지 다 가져가요. 나중에 복면 벗고 그냥 웃습니다. CCTV 보고. 어차피 자기 얼굴 까다마나 그 민생 막장이라서. 네, 이런 지금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영업하기가. 자,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도 안 도와줘요. 대통령도. 자, 누가 돼도 안 좋아요. 누가 돼도. 왜 그런지 아세요? 자, 트럼프는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경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관세 매니아거든요. 관세로 모든 거를 해결한다는 만능주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으며 중국 제품에는 60% 넘는 관세를 보고하겠다. 관세율이 내가 말한 것보다 대통령이 됐을 때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올 것이고 이는 우리의 적자를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불륜을 하던 성추문을 하던 우리 편을 위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지지 세력이 큰 거예요. 성추문하고 불륜 안 하고 깨끗하더라도 무능한 것보다 낫다는 거죠.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이어봐야 나를 위하는 사람보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인기가 많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니까. 아메리카를 위해서 강대국, 빅 아메리카, 스트롱 아메리카 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미국에서 저런 물건 만들어서 $1 99센트에 못 팔아요. 다른 나라 과테말라니 무슨 이런 데서 싼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걸 떼와서 팔아야 그 싸게 팔지. 이렇게 되면 미국에서만 물건 만들으란 얘기거든요. 그럼 $1 99센트에 팔 수가 없습니다. 적자입니다. 적자. 달러 스토어들은. 자, 그럼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좋을까요? 해리스가 되면은? 해리스가 돼도 안 돼요. 해리스는 관세를 저렇게 부연 안 하겠죠. 그러면 해리스가 되면 뭐가 안 되느냐? 이게 상원의원 시절에 여기 뭡니까 이게? 맥도날드 걔잖아요. 자, 맥도날드 저기 종업원들 시위 참석한 겁니다. 왜냐면 해리스가 맥도날드 알바를 많이 했거든요. 클린턴이 지지 연설 때 말했잖아요. 뭐 미국 최초의 맥도날드 알바 출신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그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되면 맥도날드는 안 좋아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쵸? 항상 직원이 좋으면, 직원의 복지가 좋으면 회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나쁜 회사가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그거예요. 직원의 복지가 좋고 직원의 연봉이 올라가면 실적이 깎입니다. 마진이 줄어들죠. 돈이 많이 나가니까요. 자,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폭적으로 복지와 임금을 인상하겠죠. 그럼 달러 스토어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이 오르겠네요? 그럼 $1 99센트에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달러 스토어는 좋지가 않아요.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달러 스토어는 진퇴양난 사면 초과에 빠져 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실적이 안 좋은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달러 제네럴 실적 발표됐죠. 8월 29일 거의 마지막 날. 자, 매출은 4% 증가해서 10.2빌리언 달러 나왔는데 순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20% 깎여서 374.2밀리언 달러 나왔고요. EPS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20%, 주당 1.70, 영업이익 마이너스 20%, 550밀리언 달러. 자, 대부분이 소비재죠. 대부분이 소비재고 나머지 시즌 상품이라던가 홈 제품, 의류 이런 거 있는데 의류는 2.7% 상당히 적고요. 대부분 소비품, 그런 $1짜리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뭐 수세미라던가 뭐 청소도구나 이런 걸 거 아니에요. 공책이나. 그게 82점인데 여기가 지금 6%가 늘긴 했는데 나머지가 다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들락날락하고 있죠. 비교 대상 매장 매출 성장률이 4.6, 6.8, 5.7 증가하다가 0.1, 1.3 마이너스 확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하는 듯 했는데 다시 0.5로 줄었습니다. 자, 비교 대상 매장 매출 부분이 지금 좋지가 않고요. 지금 일단 뭐 달러 제네럴은 아까 99센트 스토어처럼 망하진 않아요. 왜냐면 2분기에도 달러 제네럴이 213개의 신규 매장을 일단 오픈했습니다. 213개의 신규 매장을 오픈했고요. 그 다음에 478개의 매장을 리모델링하고 25개 매장을 이전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730개의 신규 매장 오픈, 1620개의 리모델링, 85개의 매장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는 않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매장 이전이나 매장 리모델링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타개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4분기 만에 다 쇼크 나왔습니다. 10.37빌리언 달러를 매출 예상했는데 10.21 빌리언 달러 나와서 1.54 마이너스 어닝 쇼크 나왔고요. 이익도 보겠습니다. 이익도 4분기 만에 그쵸?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쇼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서프라이즈 표기치가 되죠. 자, 1.79달러 예상됐는데 주당 1.70달러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하려면 여기로부터도 거의 35%를 상승해야 그제서야 시장의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된다.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죠. 자, 그래도 의견은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근데 8바이 12홀드, 홀드가 많은 상태고요. 1셀도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야, 이거 완전히 저기 어디 밑으로 꽂아버렸네요. 그쵸? 채널이 하락 채널이긴 했는데 하락 채널에서 완전히 떨어진 이 장대 음봉이 거의 밑으로 마치 말뚝을 박듯이 던져버렸어요. 그렇죠? 주봉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뚝 던진 게 주봉월봉에서 지지선이 있을까? 주봉에서도 지지선이 없네요. 완전 날려버렸는데 그 날려버린 게 2023년도 그 겨울에 그 저점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장대 음봉.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자, 월봉에서는 비빌 언덕이 있을까요? 마지막 저긴데요.
마지막 기댈곳인데요. 이게 월봉도 심각하군요. 그렇죠? 지금 거대한 이 흐름 50개월선을 일단 타고 가야 대세 상승이라고 했고 여기서 이미 월봉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의 개파락이면 일봉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죠. 2023년 이거. 그렇죠? 이게 월봉입니다. 한 달의 움직임이 한 봉이 한 달의 움직임이 월봉인데 월봉에서 이 정도 크기로 보인다는 건 그럼 일봉에서 얼마나 크게 보였어요, 이거 빵꾸가. 지금 여기가 결정타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추세 전환이 돼서 여기서 내려오는 20개월선에 또 맞고 떨어졌네요. 자, 지금은 완전히 나락으로 가가지고 지금 저점이 2017년이나 가야 2017년 이전이나 가야 저점이 잡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 깎아먹은 거죠. 지금 보시면 2013년부터 10년 동안 상승한 거를, 그쵸? 10년 상승을 거의 몇 달 만에 되돌려버린 거예요. 원래 이래요, 주식이. 망하면 주식이 망하면 이렇다고요. 10년 상승분을요, 한두 달에 다 날려버리는 게 주식이에요. 중력의 법칙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달러 스토어가 뭐 부활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우리나라의 달러 스토어, 뭐 다이소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뭐 계속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줄 매도평입니다. 오이소, 사이소, 가이소, 100원 마켓 떠나지 마. 밤사이에 정말 많은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표들 가운데서 시장이 유독 주목하는 지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ADP의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왜 시장은 이렇게 고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또 왜 고용이 핵심일 수밖에 없는지 오늘 사인 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ADP 고용 보고서 팩트 체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월별 신규 고용 건수가 9만 9천 건에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월별 신규 고용 건수 하락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에 띄게 확인을 할 수도 있었고요. 이 9만 9천 건이라는 숫자,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 2021년 이후 최소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너무 빠르게 식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감돌았죠. 그리고 또 섹터별로 증감 인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에듀케이션과 헬스 서비스 측면에서는 많은 증가가 있었지만 오히려 프로페셔널 전문직이 포함된 직군에서는 많이 감소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이야 계속해서 위축세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전문직에서 좀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원래 전문직은 좀 안정 고용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 그 고용 안정성이 있다는 전문직에서도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좀 정말 고용 시장이 힘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DP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일단 ADP 보고서가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실업률은 올라 있을 것이고 노동부의 숫자는 더 냉각된 노동 시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ADP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꽤 우려하는 듯한 발언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면서 또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날 발표된 게 ADP 고용 보고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지표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표들은 또 좋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매주 업데이트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빠르게 고용 시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청구 건수가 신규 청구 건수
건수 기준으로 지난주에 22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요. 전주 대비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계절적인 영향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4주 이동 평균도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183만 8천 건으로 역시나 전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4주 이동 평균도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8월 고용보고서, ADP의 고용보고서는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최근 흐름을 보면 실업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석해 볼 만한 그런 지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일단 시장은 ADP 고용보고서에 더 주목을 한 것 같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법한 또 지표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바로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 공급관리협회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표현된 그래프입니다. 7월에 51.4를 기록했었는데 이게 8월에 51.5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기준선이 바로 50이 됩니다. 50 이상이면 확장세를, 50 아래면 위축세를 나타내는데요. 통상적으로 50보다도 잠깐 아래인 49 이상의 PMI는 경제 확장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미국의 서비스업은 안정적으로 2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이렇게 확장세를 그것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를 떨칠만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죠. 그만큼 이날 시장은 ADP 고용 보고서 그 하나에 매우 몰두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장 왜 이렇게 고용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차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검정색 선이요. 지난 3개월에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평균값을 나타낸 거고요. 노란색은 그 2년물 국채 금리 움직임의 평균값을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고용 관련된 것들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인플레, 물가보다는 고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발빠르게 이런 투자자들도 지표를 볼 때 인플레나 다른 지표보다는 고용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또 산을 넘어야 할 게 바로 8월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고용을 이렇게까지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8월 고용 보고서 그래도 나름 잘 나와줘야 할 텐데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 보니까 비농업 고용이 16만 1,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4.2%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실업률이 4.3%였기 때문에 소폭 하락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만족을 할 시장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멘트 한 가지 보시죠.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 보고서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코멘트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렇게 예상치를 잡긴 했지만 불확실하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8월 고용 보고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고용 보고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JP모건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망치가 61만 1,000명이었죠.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 지금 40%로 보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0.75에서 1.25%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상승도 있지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 고용 보고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ADP 고용보고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나올 8월 고용보고서까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마켓 시그널과 함께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국내 증시도 봐야겠죠. 네, 서비스업 PMI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 만큼 국내 증시 어디에 초점을 둘지도 저희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7시에 돌아와서 개장 전 꼭 확인해 봐야 되는 이슈들과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